맥주 박사 안호균 작가와 함께하는 비어있는 저녁. 신나는 금요일, 매주 금요일마다 맥주 이야기 들려주는 남자입니다. 맥주 맛도 모르면서의 저자 안호균 작가, 오늘도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일본 맥주의 역사를 한번 들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에 걸쳐서 우리나라 맥주의 발전의 역사라든지 현재의 시장 상황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예. 오늘은 우리나라의 옆 나라, 그래서 보통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일본 맥주의 역사나 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시장 상황 등에 대해서 다음 시간까지에 걸쳐서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나라 맥주 역사 얘기 나눌 때 일본 맥주의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는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일본 맥주의 역사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전에 시작이 됐겠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우리나라가 서양 문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저하거나 조금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역사책에서 저희가 배웠던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었고요. 예. 저희가 그것을 이제 한자로는 난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세기 정도가 되면은 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서양의 문물이 상당 부분 들어오게 되는데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역시 맥주도 함께 들어오게 수입이 되게 되고, 또 네덜란드와의 교류가 많아져서 일본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유럽인들이 어느 정도 생겨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종의 거류지 같은 곳을 중심으로 맥주의 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또 당연히 자연스럽게 일본 사람들에게도 맥주의 양조법이라든지 소비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조금씩은 생겨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본 맥주 하면 참 유명한 맥주들이 언뜻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런 네. 맥주 회사들은 언제 설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맥주에 대한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리면서 1933년에 비로소 우리나라에 자체적인 맥주 공장이 설립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대략적으로는 한 70년 정도, 70년 정도 앞서서 자체적인 맥주 공장들을 자국 내에 설립을 하게 되고요. 초창기의 맥주 회사들은 대략 1800년대 후반, 즉 19세기 후반에 설립이 되는데, 세 가지의 대표적인 회사를 예로 들자면, 예. 이 모두가 조금은 재미있게도 맥주 회사가 설립되는 다채로운 방법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네네. 1868년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최초로 설립되는 맥주 회사는 막상 일본인이 아니라 미국인, 일본에 살고 있었던 미국인에 의해서 설립이 되게 되고요. 그 당시에 도쿄 인근인 요코하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작이 되고, 이름 역시 스프링밸리라고 하는, 즉 봄의 계곡 같은 이름인데, 예. 이런 이름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일본의 토착 자본이 이 양조장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오늘날에도 저희가 만나게 되는 기땡 맥주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 동물 이름의 맥주. 네, 예. 그렇습니다. 기땡 맥주의 모태가 대략 그러니까 1869년이니까 그 역사가 꽤나 길다고 할 수가 있죠. 반면에 그러네요. 예. 1876년이 되면 일본 정부의 주도하에 맥주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언뜻 저희가 생각해 보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맥주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 조금은 낯선 모습이기도 한데, 이 당시에 일본 중앙 정부의 경우에는 오늘날 여행으로들 많이 가시는 북해도를 거의 황무지 상태의 북해도를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해도를 개발을 하면서 과연 어떠한 작물이라든지 어떠한 산업을 육성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해도가 비교적은 날씨가 추운 편이고 땅이 척박하다라는 점에서 기인해서 착안을 해서 보리라든지 기타 맥주를 생산할 수 있는 작물들을 기르고,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 설비를 마련해서 맥주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또 저희가 마시고 있는 삿포땡 맥주가 탄생하게 되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기원이 홋카이도 지역에 있군요. 삿포땡 맥주는. 예. 네네. 그리고 일본 맥주 하면은 아마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맥주가 이 맥주가 아닐까 싶은데, 아사땡 맥주. 그건 어떻게 기원이 됩니까? 아사땡 맥주야말로 진짜로 이제 일본에서도 맥주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한 뒤에
그 간사이 지방의 오사카라고 하는 도시에서 예. 오사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을 걸고 오사카 맥주라는 회사가 설립이 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앞서 예로 들었던 두 가지 회사와는 달리 일본에 있는 토착 자본에 의해서 맥주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요. 예. 이 회사가 이후에 아사땡 맥주로 사명을 교체하고 그 브랜드를 걸고 현재도 맥주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일본 맥주 시장은 점유율이 어떻게 됩니까, 회사들? 막상 이런 세 개의 대형 회사들 가운데 설립 연도는 좀 늦었지만 예. 이 아사땡 맥주가 대략 40%, 아하. 기땡 맥주가 한 35%,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는 소개를 드리지 않았지만 굉장히 이후에 맥주를 생산하기 시작하는 산또땡 맥주가 약 15%, 예. 그리고 아까 홋카이도에서 설립됐다라고 정부에서 설립됐다라고 삿포땡 맥주가 약 1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질문 드렸었는데요, 작가님. 네. 일본 맥주 중에 어느 맥주 드세요, 작가님은? 일본 맥주는 대형 맥주 회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기존에 늘 생산하고 있는 연중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는 맥주와 더불어서 각 계절에 맞는 맥주들을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특정한 지역의 양조장에서만 그 지역에 한정적으로 발매하고 있는 맥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맥주 회사가 현재 대형 업체가 3군데가 있고 그 3군데에서 저희가 10손가락이면 충분히 꼽을 수 있을 정도의 맥주를 연중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일본은 그 1인당 맥주 소비량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시장의 크기가 대략 한 3배 정도 우리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런 식의 각 업체들 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고 제가 좋아하는 맥주를 말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예. 제가 즐겨 마시는 일본 맥주 가운데 즐겨 마시는 맥주가 그러한 지역 한정 맥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삿포땡 맥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예. 굉장히 옛날 스타일로 만들어진 클래식에 가까운 맥주가 있는데 예. 그 맥주는 홋카이도 지역에 직접 방문하셔서만 드실 수 있는 맥주인데 제가 약 올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면 제가 굳이 국내에서 구하실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삿도땡 맥주를 비교적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일본 시장 점유율은 가장 좀 낮은 편인데 그 맥주를 선호하시네요. 네네. 제 개인적 취향에는 이 맥주가 좀 잘 맞는 편이라서 삿포땡 맥주를 즐겨 마시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사땡 맥주 얘기할 때 캔 맥주보다 병 맥주가 맛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사땡 맥주는 뭐 병으로 마셔야 된다 였던 것 같은데 이 캔 맥주, 병 맥주 어느 게 더 맛이 있는 겁니까? 좀 차이가 있죠? 특별히 제가 아사땡 맥주에 국한하지 않고 그러면 좀 보편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맥주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루고 있는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라기보다는 뭐 재미있는 토론의 주제가 되어 왔는데요. 재밌네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캔 맥주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걸로 이미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충분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따져보자면 동일한 양의 맥주를 운반하거나 저희가 보관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운반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보관의 효율성 측면에 있어서 대략 30%가량 캔 맥주가 우위에 있는 걸로 판명이 됐고요. 훨씬 가벼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지하는 공간도 작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한 병맥주에 비해서 적다라는 것이 판명되어서 휴대성, 보관성, 그리고 환경에 대한 측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뭐 대학교에서 MT를 간다든지 또 사회에 나와서 회식을 할 때 보면 저희 그 부장님이나 그 복학생 선배들이 숟가락이나 입으로 병맥주 많이 따시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걸 보면서 뭐 그 선배들은 또 부장님은 우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쉽게 맥주 병이 따진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밀봉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품질만을 따지자면 또 환경적인 측면을 따지자면 여러 가지 면에서 캔맥주가 우위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방금 전에 아나운서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정서적인 측면에서라든지 또 맥주를 따를 때 저희들에게 느껴지는 그 소리라든지 또 저희가 어릴 때부터 맥주 하면은 캔맥주보다는 병맥주를 많이 마시지라고 하는 저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이미지 등으로 인해서 맥주를 특히나 혼자서 마신다라고 했을 때 캔맥주를 탁 하고 따는 것보다는 병맥주를
그 병따개로 따고 예. 간에다가 따라서 마시는 그 모습이 맥주를 마시는 멋진 모습이 아닐까 예. 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그 호소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 저도 이제 약간 병맥주를 좀 선호하는 편이었는데 환경 생각하니까 캔맥주로 바꿔야 되겠군요. 네, 저 역시 병맥주를 선호합니다. 정서적인 측면이 참 또 중요하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일본 맥주의 역사를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 코너 할 때마다 크래프트 맥주를 한 군데씩 좀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 수제 맥주, 크래프트 맥주의 성지처럼 떠오르고 있는 부산으로 저희가 한번 가볼 텐데요. 예. 네, 부산에서 굉장히 멋진 곳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가 소개드릴 그 양조장은 와일드 웨이 땡이라고 하는 맥주 양조장인데 우리말로는 거친 파도 정도로 예. 해석할 수 있는 영어 명칭을 상호로 쓰고 있는 그러한 양조장입니다. 예. 부산 송정에 양조장을 가지고 있고 그곳에 직접 여러분들이 음식과 맥주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탑룸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예. 국내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좀 낯설게 느끼실 만한 사워 맥주라고 하는 맥주를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사워 예. 맥주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마시고 있는 맥주와는 조금 다르게 새콤하고 산뜻한 맛을 맥주의 그 주요한 맛으로 그 내세우고 있는 맥주고요. 예. 기존의 양조 방법과는 좀 다르게 젖산균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그 발효식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그 효모 등을 이용해가지고 예. 구수함이라든지 씁쓸함보다는 상큼하고 새콤한 맛을 전면에 내세우는 맥주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맥주의 그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예. 국내에서 이 와일드 웨이땡이라고 하는 양조장이 이 맥주를 거의 개척하다시피 해서 외국인들로부터도 굉장히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한 맥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부산 갈 일 있으시면 가셔서 이곳 방문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일본 맥주의 현주소를 좀 짚어보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하고 비슷한 듯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맥주 시장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우리나라 맥주 시장의 앞으로의 모습 또는 현재 우리가 그렇다면 더 멋지게 해내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는 일본 맥주의 현재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비어있는 저녁 여기까지입니다. 안호균 작가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